물고기에 관해 생각한다.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빛 물고기 한 마리가 내 머릿속에서 녹아 사라지는 모습을 그려본다.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계에 관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자연 위에 그은 선들 너머에 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어떤 범주들이 무너질 참일까? 구름도 생명이 있는 존재일 수 있을까? 누가 알겠는가? 해왕성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비로 내린다는데. 그건 정말이다. 바로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오래 검토할수록 세상은 더 이상한 곳으로 밝혀질 것이다.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안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얕잡아봤던 사람 속에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고정불변이라면 새로운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배운 것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데 굳이 책을 읽고 어떻게라는 의문을 갖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 것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더불어읽다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댓글까지 꼭 써주세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 작품은 논픽션으로 작가님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초대 총장이자 어류학자였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의 삶의 업적이 훌륭하지만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우생학을 주장했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수한 사람들이 전쟁터로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고 성격이나 외모나 정신적으로 부적합한 사람들만 후방에서 살아가니까 인간이 퇴화한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주의를 주장했어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의 제목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인 룰루 밀러는 물고기라는 종으로 어류를 다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폐어와 연어와 소 가운데 다른 하나를 고르라면 보통 소를 선택하지요. 폐어와 연어는 물에서 서식하고 소는 육지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어는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숨을 쉬지 않아요. 소처럼 폐로 숨을 쉽니다. 즉, 아가미로 숨을 쉬는 어류에 가깝다기보다는 동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물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어와 하나로 묶였었던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데이비드가 우생학을 주장했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어류학자의 길을 가고 우생학의 지지자가 되는 초입을 안내해준 루리 아가씨가 젊은 데이비드의 정신에 관념의 씨앗 하나를 심어 놓았습니다. 바로 자연 속의 사다리가 내재해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연의 사다리. 박테리아에서 시작해 인간에게 이르는 객관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는 신성한 계층 구조를 그의 머릿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성격이 특이하거나 외모에 문제가 있거나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의 임신과 출산을 반대했고 이들의 일 불임으로 자식을 낳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주에서 법제화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스탠포드 대학교 학장 자리에서 물러나 이후 시간의 여유가 많아졌을 때 데이비드는 물고기를 수집하러 여행을 다니다가 이탈리아 알프스의 아오스타라는 마을에 이릅니다. 그는 그 마을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오스타 마을은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보호하는 안식처 같은 도시였는데요. 수세기에 걸쳐 카톨릭 교회는 장애 때문에 가족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을 아오스타로 불러들여 주거와 음식을 제공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결국에는 밭이나 부엌에 능숙한 일꾼들이 됐고, 그중 많은 이들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결과 일종의 거꾸로 뒤집힌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곳. 사회에서 무능력자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번성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마을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방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880년대 이곳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그곳을 거위보다 지능이 낮고 돼지보다 품위가 떨어지는 피조물들이 들끓는 진정한 공포의 공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마을을 다녀온 이후 그런 사람들이 멍게나 따개비같이 한자리에 고착되어 살아가는 생물들이 한때는 물고기나 개처럼 더 높은 차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기생으로 자원을 획득해온 결과 더 게으르고 더 약하고 더 단순하며 더 지능이 떨어지는 생명체로 퇴화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죠. 도움의 손길을 주면 게을러져서 더욱 퇴화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죠. 그는 자칭 부적합자 생존을 초래하는 일은 인류를 쇠퇴시키는 일이라 주장하면서 그들의 몰살을 권하는 책도 씁니다. 우생학은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의 고종사촌인 프랜시스 콜턴이 종의 기원을 읽고 지구에서 생물의 배열을 결정하는 자연 선택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자마자 인류의 지배자 인종을 선별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조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시초입니다. 콜턴은 사실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살시키는 기술을 우생학이라고 불렀던 거죠. 예를 들면 가난, 범죄, 문맹, 정신박약, 방탕함 같은 것들을 혈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고 이를 말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골턴의 이러한 생각을 미국에 들여온 사람 중 하나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입니다. 그는 이 우생학을 주장하면서 빈곤과 타락 같은 특징들이 유전될 수 있고 따라서 습지의 물을 말려버리는 것처럼 박멸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부적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우스타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이 침을 흘리고 구걸하고 꼴 사나운 행동을 하는 곳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를 아우스타 마을 사람들을 최대한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묘사하면서 사회가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류는 그런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연설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결국 이는 1910년대 미국 전역의 뒷골목에서 부리마 수술이 은밀히 행해지고 때로는 처형까지 자행되죠. 1915년 해리 제이 젤딘이라는 시카고의 한 의사는 장애가 있는 아기들을 죽게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몇몇 의사들은 부적합한 환자들을 부리마한 것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사실 겉으로 드러난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조용한 방식으로 법적인 권한도 없이 수술을 행해왔습니다. 1907년 인디애나주에서 우생학적 강제 부리마를 법제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 아이오와 뉴저지 등에서도 말이죠. 이는 결국 도덕적으로 삐뚤어진 자,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 유전적 불구자들을 자선의 목목으로 한데 모아 부리마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호소를 세우고 그들이 보기에 비도덕적이고 부족해 보이거나 정신적 결함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잡아다가 보호소로 데려갔습니다. 이들 중에는 10대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아야만 보호소에서 나갈 수 있었고 보호소에 있는 동안 강간을 당하거나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폭력도 수시로 당했지요. 이에 반해 우생학을 뒷받침하는 과학을 부패한 과학이라고 폄하면서 가난과 방탕, 문맹, 범죄성 우생학자들의 불임하로서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특징들에서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자선이 실질적 악화를 초래한다는 퇴화 개념의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견의 핵심에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견의 핵심은 종의 기원에 있었다. 어째서인지 데이비드와 프랜시스 골턴은 둘 다 그 결정적인 사실을 흘려버렸다. 한 종을 강력하게 만들고 그 종이 미래까지 지속하게 해주며 혼돈이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기온 급변, 경쟁자 약탈자, 해충의 침략 등 가장 강력한 형태의 타격을 가해올 때도 그 종이 버틸 수 있게 한 것은 다윈은 무엇을 꼽았을까? 바로 변이다. 행동과 신체의 특징에 변화를 일으키는 유전자에 생긴 변이 말이다. 동질성은 사형선고와 같다. 한 종에서 돌연변이와 특이한 존재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그 종이 자연의 힘에 취약하게 노출되도록 만들어 위험을 초래한다. 다윈은 종의 기원의 거의 모든 장에서 변이의 힘을 칭송한다. 그는 다양성이 있는 유전자풀이 얼마나 건강하고 강력한지, 서로 다른 유형 개체 간의 이종 교배가 그 자손에게 얼마나 큰 활력과 번식력을 만들어주는지, 심지어 완벽하게 자기 복제할 수 있는 벌레들과 식물들까지도 새로운 변이형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유성생식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들은 정말로 이상하구나 하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따금이라도 서로 다른 개체와 교배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실은 아주 간단히 설명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당신의 유전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라고 될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어떤 특징이 더 유용하게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다윈은 간섭하지 말라고 특별히 강력하게 경고한다. 그가 보기에 위험한 것은 인간의 눈에서 비롯된 오류 가능성,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다. 적합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서는 불쾌하게 보일 수 있는 특징들이 사실 종 전체나 생태계에서는 이로울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린에게 경쟁자에 대한 우위를 갖춰준 것은 그 거추장스러운 목이었고, 바다표범이 심한 추위에도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무거워 보이는 체지방 덕분이었으며, 대다수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발명과 혁명을 이루게 한 열쇠는 확산적 사고를 하는 뇌일 것이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외부 형질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연은 외양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자연은 모든 내부 기관과 모든 미세한 체질적 차이에 생명의 전체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들레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들레는 어떤 상황에서는 출현해야 할 잡초로 여겨지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경작해야 하는 가치 있는 약초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약초 채집가에게 민들레는 약재이고 간을 해독하고 피부를 깨끗이 하며 눈을 건강하게 하는 해법입니다. 화가에게는 민들레가 염료이며 히피에게는 화관, 아이에게는 소원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나비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벌에게는 짝짓기를 하는 침대이고 개미에게는 광활한 후각의 아틀라스에서 한 지점이 됩니다. 보호소에 강제로 끌려갔던 애나와 메리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애나는 보호소에서 19살 때 강제로 불임수술을 당했고 메리는 불임수술을 당하기 전에 풀려나오게 됐어요. 애나는 1967년 7살 때 남자 형제들과 집 뒤뜰에서 발가벗고 놀다가 이웃 사람들의 신고로 복지사들에게 끌려가
지능이 낮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수용소로 가게 됐고, 애나는 수용소에서 무서움에 떨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위로해 줍니다. 그중 한 사람이 메리였습니다. 이들은 후에 수용소에서 나와서 서로를 위로하고 보호해 주면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나는 메리의 아이도 보살펴주고 있죠. 애나와 메리를 보면서 과연 그들이 부적합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죠. 우생학 열성론자들이 보기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합이라는 낙인을 찍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하고 강제적으로 불임을 강행할 수 있는 건지. 이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처럼 자기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믿음 때문에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력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룰루 밀러는 이들을 만나고 오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주에서 우리는 작은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데 누가 누구에게 강제적 폭력을 저지를 권리는 없는 거라고요. 아이러니는 우생학을 주장한 데이비드가 1880년 태평양 연안을 탐사할 당시에 부적합자라는 꼬리표를 붙인 이민자들, 중국인, 중국계, 미국인, 어부들에게서 가장 좋은 물고기들을 빼앗고 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종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받았는가 하면 그들이 잡은 새로운 물고기 종을 표본으로 다루었죠. 부적합자라고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고기를 잡고 그것들을 분류를 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 제목일까요? 물고기라는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물고기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 비늘이 있고 물속에 산다고 하등류라고 명하고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가에서 흔히 발에 밟히고 볼 수 있는 꽃이라고 아무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식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새들을 놓고 본다면 부리의 유형, 알의 크기, 깃털 색깔, 척추골의 수, 새장의 길이 등을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컴퓨터는 개연성 있는 관계의 패턴을 뽑아내 주겠죠. 가까운 다종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을수록 둘이 가까운 관계일 거라고 생각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는 데이비드의 우생학에 연결을 한다면 가난, 지저분, 장애, 반항, 특이성같이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부적합이라는 종으로 분류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룰루 밀러는 1980년 분류학자들이 타당한 생물 범주로서 어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발견한 학자가 윤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소, 연어, 폐어의 예를 들면서 연어가 셋 중에 가장 거리가 먼 생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 시초입니다. 폐어와 소는 둘 다 호흡을 하게 해주는 폐와 유사한 기관이 있지만 연어에게는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비늘이라는 외피의 시선을 다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더 많은 걸 밝혀주는 다른 유사점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거라고 말합니다. 애나와 메리가 IQ가 조금 낮다고, 학교에서 조금 떠들었다고 부적합이라는 꼬리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내면을,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류라는 범주가 모든 차이를 가립니다. 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덮어버리고 지능도 깎아내립니다. 그 범주는 가까운 사촌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놓음으로써 잘못된 거리 감각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상상 속 사다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제일 윗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룰루 밀러는 말합니다. 조류는 존재한다. 포유류도 존재한다. 양서류도 존재한다. 그러나 꼭 꼬집어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송어는 존재합니다.
연어는 존재합니다. 각자 나름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갖고 존재합니다. 메리도 존재 이유를 갖고 존재합니다. 애나도 존재 이유를 갖고 존재합니다. 내가 송어보다 세상에 이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멍게보다 이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세상에 이로운 존재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각자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등하고 상등하고는 없습니다. 룰루 밀러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나는 마침내 내가 줄곧 찾고 있었던 것을 얻었다. 하나의 주문과 하나의 속임수, 바로 희망에 대한 처방이다. 나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얻었다. 내가 그 좋은 것들은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얻으려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다. 파괴와 상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 역시 혼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이면인 삶, 부패의 이면인 성장. 그 좋은 것들, 그 선물들, 내가 눈을 가늘게 뜨고 황량함을 노려보게 해주고 그것을 더 명료히 보게 해준 요령을 절대 놓치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이다. 산사태처럼 닥쳐오는 혼돈 속에서 모든 대상을 호기심과 의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 폭풍우는 짜증스럽기만 한 일일까? 어쩌면 그것은 거리를 혼자 차지할 수 있는 기회, 온몸을 빗물에 적셔볼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일 수도 있다. 이 파티는 당신이 예상하는 것만큼 따분할까? 어쩌면 그 파티에서는 담배를 입에 물고 댄스플로어 뒷문 옆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 친구는 앞으로 수년간 당신과 함께 웃고 당신의 수치심을 소속감으로 바꿔줄지도 모른다. 오늘도 더불어 읽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